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어리석은 반응. 2. 거짓말쟁이의 비극적 인끝. 3. KF-21의 기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한국군의 전투함 8척이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이번에 퇴역한 함종은 각각 울산급 호위함 2척, 포항급 초계함 2척, 참수리 고속정 사정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지켜준 고마운 얼굴들인데요. 특히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굵직한 전투를 겪고 킬마크까지 달고 있는 베테랑 함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에서 퇴역한 이 전투함들을 공유받아오기 위해서 경쟁이 붙었는데요. 지정학적 조건상 해군력이 매우 중요한데도 아직 현대화에 미흡한 점이 많은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비록 퇴역했다지만 선진국 한국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함정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나라가 이번에는 갑자기 공여 대상에서 빠지겠다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이들이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죠.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바다를 지킨 해군 호위함 FF-957 전남함과 FF-958 제주함, 초계함 PCC-778 속초함, PCC-779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제3213억 2232만 3325정 등 함정 8척이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30일 진해와 평택군항에서 이들 함정 8척에 대한 전역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전역한 1500톤급 호위함 전남함과 제주함은 울산급 6번, 7번함으로 1989년 취역해 33년간 해역방어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전남함은 1999년 제2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했죠. 또 제주함은 림팩 훈련에 5차례나 참가하는가 하면 사관생도 순항훈련에도 투입되어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정립에 기여했다고 해군은 전했습니다. 또 1000톤급 초계함인 속초함과 영주함은 포항급 19번, 20번함으로 1990년 취역해 32년간 활약했는데요. 영주함은 제2연평해전 때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켜 킬마크가 측방함교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현재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의 빈자리는 FFG-1, 인천급 및 FFG-2 대구급 신형 호위함이 물려받아 우리 영해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참수리 3213억 2232만 3325 정도 1989년 취역해 33년간 도서 및 전진기지 등 최전방에서 북방한 개선 NLL을 사수했죠. 참수리 325정의 경우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에 참전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대응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참수리 고속정이 수행했던 임무는 이제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 PKG와 230톤급 신형 고속정 PKMR이 넘겨받게 됩니다. 이렇게 퇴역 수순을 밟은 함정들은 보통 사관학교 등에 이관되어 실습용으로 사용되거나 전시용으로 사용되다가 해체되고는 하는데요. 종종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타국 군대에 공여되기도 합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과 대치해야 하는 한국한테는 시대에 뒤처진 구식 함정이라도 저강도 분쟁 지역에서는 여전히 쓸만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대함 미사일, 자동식 함포, 제대로 작동하는 전자장비 등이 탑재된 함선이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퇴역 함정들을 군사외교에서의 당근으로 잘 써먹고 있는데요. 주로 6월 25일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나 한국과 대규모 방산계약을 한 국가들이 그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2014년에 포항급 초계함을 한 척 무상 인도받았는데요. 6월 25일 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 차원이었습니다. 그간 필리핀은 중국과 중종해상에서의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정작 대함이건 대공이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함선이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포항급을 공유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필리핀은 대환영했고 중국은 이례적으로 항의 표명을 위해 한국까지 찾아왔었죠. 중국 해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포항급 한 척에 대한 반응이라기엔 과한 감이 있었지만 중국이 밟힌 지렁이처럼 화끈하게 꿈들대준 덕분에 필리핀은 한국 무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부터 필리핀에 있던 전투함들은 거의 30년을 사용한 포항급과 비교해서도
너무 오래 썼던 나머지 유지보수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몇몇 함정은 2차 대전 시절부터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말다했죠. 최근에는 퇴역한 지 얼마 안 된 호위 구축함이 부두에서 그대로 침몰해버리는 아찔한 일도 일어났었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말 그대로 가라앉기 직전까지 전투함을 작전에 밀어넣어야만 했던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또다시 전투함이 퇴역한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베트남도 한국의 퇴역 전함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포항급 김천함과 여수함을 공여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서 받은 포항급의 경우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포항급을 자기들 입맛대로 개조해서 러시아제 우란 대함 미사일을 탑재시킨 것입니다. 쓰라고 줘버렸으니 맘대로 쓸 수는 있는 거지만 보통 국가 간의 공여라는 형태로 무기를 주고받으면 공여국에서 오버홀을 하고 무장도 좀 사가는 것이 도리이자 관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자체 오버홀을 하고 하필이면 동국관인 러시아의 무기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공여받았던 일은 입을 싹 닫고 훈련기 사업에서는 한국의 T-50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퇴역 계획이 들려오니까 또 포항급을 받겠다고 줄을 서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나라한테 퇴역함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동남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동남아의 맹주를 꿈꾸며 자력으로 항모를 끄는 미래까지 그리고 있는 야망으로 가득 찬 국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뒤통수와 양치짓도 서슴지 않는 국가, 인도네시아. 사실 이들도 한국의 퇴역함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작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포항급 3척의 공여를 요청했고 이에 한국은 한 척 공여를 허가하고 두 척은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런데 10월이 되자 인도네시아 측에서 갑자기 인수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언론 제인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최종 거부 결정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으며 최종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투함 공여 시 공여받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서 오버홀을 진행하는 관례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될 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필리핀과 더불어 공여를 요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비록 분담금 문제로 한국의 신경을 긁고는 있지만 그래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초 수출국이 될 예정인 나라이고 FA-50 역시 거래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이 제발로 하차하면서 이번에 퇴역하는 전투함들은 필리핀이 챙겨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받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앞서 필리핀과 같이 중국과의 갈등이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패권 경쟁이라는 원인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남중국해에서의 패권을 두고 아찔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걸고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이웃나라가 적이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동남아 국가들은 이 기회에 지역 패권을 손에 넣을 구상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 무려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잠수함 구매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었죠. 심지어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대금 지불 능력과 운용 능력을 의심받고 있기까지 한데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없는데도 일단 잠수함을 사들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이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등에서 잠수함을 구매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자 여태까지 해상에서 동남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태국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태국은 중국의 손을 잡을지 말지 망설이고 있죠. 결국 동남아 지역에서 분쟁의 근원은 중국이지만 이 불길은 여기저기로 번져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갈등으로도 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소위선을 잘 타야 합니다. 아직은 기술력에서 뒤처져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들은 결국 어느 나라와 함께 활로를 찾아야 할지 골라야 합니다. 중국의 편에 붙을지, 미국의 편에 붙을지, 혹은 제3의 국가와 협력할지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꽤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양극단이기 때문에 한쪽을 고르는 순간 다른 한쪽과는 적이 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21세기까지 블루팀에도 레드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라는 포지션을 택해왔습니다. 이러한 노선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건 색지는 중국과 미국 양쪽을 모두 확실하게 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무기 기술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꾸준히 독자 기술로 발전을 꾀하고 있어 더욱 믿음직하죠. 제3세계 국가로서는 혼란해진 국제 정세에서 각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한국 방산이 매우 유리한 선택지인 것입니다. 이에 국내 항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우리 항공 기술의 근원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최초 순수 독자 기술 개발 항공기 KTX-1을 개발 중이던 1995년 시제기에 대해 미 공군 측에서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시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에 개발진들은 비행기 날개 자르기를 시전. 미군도 놀라게 한 날개 자르기 신공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0일 오전 9시 49분 KF-21의 시제 2호기가 이륙해 35분 동안 비행 후 10시 24분에 착륙하며 첫 비행을 마쳐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한 2호기는 향후 양산시 적합한 도색을 검토하기 위해 1호기보다 어두운 색으로 동체를 도색하고 수직 꼬리날개도 검정 바탕에 노랗게 도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호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시제기들도 상술한 목적을 위해 각각 다른 색으로 도색할 예정인데요. 3호기에서 6호기는 12월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호기에 탑승한 진태범 수석 조종사는 비행 특성이 1호기와 유사의 비행이 용이했다고 밝혔는데요. 비행 시 최고 속도는 1호기의 초도 비행 때와 비슷한 시속 약 407km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1호기에 이어 2호기도 비행 시험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KF-21의 비행 시험은 총 2000여 회가 계획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비행 성능, 공대공 무장 적합 성능을 확인하면 2026년 체계 개발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는 거지요. 이처럼 현재 순조롭게 개발 중인 KF-21은 물론 FA-50, T-50 등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들을 공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 하지만 오늘날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항공기술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우리 스스로도 갖고 있었던 편견과 맞서 싸웠던 개발자들의 끈기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투기는 고사하고 조종사 훈련에 쓸 훈련기조차 모두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자존심 문제는 당연하고 항공기 구입에 소요되는 돈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를 타개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투기 개발은 당장은 무리라도 기본 훈련기는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988년 설계 작업에 착수합니다. 훈련기의 이름은 코리아 트레이너 이엑스페리먼트 1, 즉 KTX-1. 후에 KT-1이라는 이름을 달게 된 한국 최초의 순수 독자 개발 항공기의 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초기부터 난항에 부딪혀야 했는데요. 정부와 군당국 지원을 받기 위해 날개 구조 제작과 피로시험, 연구는 물론 조종실 모형까지 만들었지만 89년 초 당시 국방부 장관의 과학보좌관으로부터 국과연은 탄도탄 연구개발만 하고 다른 연구개발은 모두 중단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군에서 항공기 설계 경험조차 없었던 국과연이 만들겠다는 비행기를 믿느니 외국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였는데요. 다행히 국과연 관계자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계획이 엎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고 영국 크랜필드 대학과 PC-79 훈련기를 만든 스위스 필라투스사와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해 설계 지도를 받으며 개발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개발 과정이 시제 단계에 임박함에 따라 기술 입증기 프로그램이었던 KTX-1은 공군 소유에 기반하는 정식 개발로 전환되었는데요. 1991년 550마력급으로 제작된 시험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1992년부터 진행된 2단계 선행 개발에서는 950마력급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군은 A-37 경공격기를 대체하겠다며 KTX-1 대신 필라투스의 PC-9 무장형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스위스는 문쟁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공군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KTX-1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군의 행태는 우리 항공 기술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거였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과연은 미 공군에서 쓰던 객관적 기술 검증팀 이터트와 초도비행 검증팀 FFRRT 제도를 도입했고 나아가 미 공군 체계 사령부 USFSC와 이터트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과연은 미 공군 이터트의 지적 사항들을 수정해가며 개발을 이어나갔는데요. 95년 9월 950마력 엔진을 단 선행 시제기를 시험 비행한 당시 미국 시험 비행 조종사 학교 교장선 로버트가 시험 보고서를 우리 공군에 내면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로버트 교장이 제출한 보고서는 KTX-1은 스핀 성능과 횡 안전성이 너무 부족해 훈련기로 부적합하다고 평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건 기체 자체는 550마력급인데 엔진은 950마력짜리를 썼던 탓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KTX-1 대신 외국 기체를 쓰려고 시도했던 공군은 이때다 싶어 다시 해외 구매를 추진하려고 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는데요. 미군은 물론이고 우리 공군조차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과연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비행기 날개 자르기. 언뜻 보면 해괴한 이 발상은 안정성, 문제 분석 결과 주날개의 상방각이 부족하고 수평 미익 위치와 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걸 보고 나온 건데요. 이에 따라 로버트 교장이 탔던 시제기 3호기는 물론 4호기의 날개 가운데를 상방각을 4도에서 6도로 올리고 자른 곳을 보강하는 미 공군도 생각지 못한 작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탄생한 3, 4호기는 비행시험을 무사히 마쳐 우리 공군조차 회의적으로 봤던 KTX-1의 선행 개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이후 진행된 실험 개발 단계에서도 시행착오는 이어졌습니다. 96년 10월 시험 비행을 하던 3호기의 캐노피, 즉 비행기 덮개가 1만 피트약 3km 상공에서 깨지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자칫하면 기체만 아니라 조종사도 무사하지 못할 일촉즉발의 상황. 다행히 당시 탑승했던 이진호 조종사가 속도를 가능한 줄이고 캐노피에 손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얼굴을 가린 채 하강 비행을 하는 기질을 발휘해 기체와 조종사 모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호 조종사의 무사 귀환으로 하마터면 기체와 함께 공중분해될 뻔했던 KTX-1 개발은 지속될 수 있었는데요. 후에 지리산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사고 때 깨진 캐노피 조각을 찾아 잠금장치 불량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고 98년 실험 개발은 완료됩니다. 그 뒤 99년 2월 KTX-1은 공군 운용시험에 합격해 KT-1이란 이름으로 규격화됐는데요. 비행기 고치겠다고 날개까지 자르고 캐노피 조각 찾겠다고 지리산을 2차 뜻 뒤졌던 집념이 최초의 국산 항공기 양산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겁니다. 고생 끝에 만들어낸 KT-1은 그때까지 우리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던 공군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았는데요. 개발 당시 KT-1 대신 외국 기체를 들여오려고 했던 공군은 기존에 쓰던 T-37을 모두 KT-1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KT-1이 터보프롭 엔진 항공기라 소음이 적어 심한 소음이라는 T-37의 단점을 해결했기 때문이네요. 여기에 연료 소모도 적어 IMF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던 당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KT-1은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인도, 세네갈 등에 수출돼 현재 80여 대가 해외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해외는커녕 국내에서도 코웃음을 치던 상황에서도 KT-1을 만들어낸 선배들의 뚝심은 KF-21 개발에서도 이어졌는데요. KF-21도 개발 초기에는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많은 반대에 부딪혀야 했지만 핵심 기술까지 국산화했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제 2호기도 무사히 비행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시제기 출고 뒤에도 일부 언론에서 KF-21이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개발 과정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비롯되었거니 시제 과정에서 생긴 마찰로 인해 감정적으로 작성한 것들이라 큰 의미는 없었지요. 9월 모 방송사가 냈던 KF-21 결함설 기사만 봐도 항공기 비행시험에 대한 모의에서 다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3,
4차 비행시험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무슨 중대한 결함인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3. 4차 시험 도중에 나온 문제들은 비행시험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비행시험은 이를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데, 문제의 기사는 이를 큰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카이 측의 입장입니다.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이후 9월 28일 CJ 1호기는 공중에서 랜딩 기어를 줬고 비행하는 데 성공했고, 10일에는 2호기가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개발에 전념해준 기술진들이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항공기술의 역사는 한국은 안 된다라는 외국뿐만이 아닌 우리 자신도 갖고 있었던 편견과의 싸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편견을 깨부순 건 우리 개발진과 연구진들의 끈기와 집념이었는데요. 우리 하늘을 우리가 만든 비행기로 누비고 이정석, 이명건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그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